토트넘 스퍼가 날이 갈수록 최악의 경기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던 AC 밀란과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0대0 무승부로 탈락했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FA컵도 탈락하고 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포함하면 3경기 무득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경기 속에 믿었던 수비수 로메로까지도 이번 탈락의 원흉이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밀란전 대체 어떤 점에서 문제였고 또 로메로 선수의 경기력은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디테일한 기록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로메로가 1, 2차전 도합해서 이제 밀란을 상대로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전에도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토트넘이 막판에 공세를 펼치지도 못하게 만든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경기 로메로만이 아닌 그냥 경기 자체가 지지부진했어요. 예. 그 기록적으로 이거는 이겨야 되는 팀의 경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예.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게 로메로라고 할 수는 있는 거겠죠. 게다가 로메로는 그래도 뛸 때마다 꾸준히 좋은 경기를 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는 믿을만한 선수였다는 평가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세리에 A에서 활약 중인 김혜재 선수와 비교했을 때도 더 어린 나이에 세리에 A의 베스트 수비수로 뽑혔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높았는데 이번 경기는 너무 실망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장부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예. 안 그래도 그 비싸게 영입한 거 아니냐는 얘기, 파라티치 장부에 그게 비밀 장부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당위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였어라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 더 싸게 김혜재 선수를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 얘기를 먼저 들어가 보면은 양팀 모두 예상된 좀 포메이션과 구성으로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람은 에메르송이 3백에 오른쪽 스토퍼로 나오고 포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거는 바람인 거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대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포로가 실제로 이제 후반에 수입됐을 때는 공격을 나쁘지 않게 했고 또 로얄이 센터백은 아니더라도 이제 페리시가 빠지면서 왼쪽으로 갔던 저희가 이제 로얄을 오른쪽으로 쓰고 싶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데이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페리시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토트넘이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쓰긴 했었는데 그걸 떠나서 이번 경기의 전반전 조금 지루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걱정됐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17분경에 레앙한테 이제 파울을 범하면서 경고를 받았던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레앙이 되게 영리하게 먼저 볼을 접는 과정을 가져갔지만은 로메로의 태클도 깊게 들어갔었죠. 깊게 들어가면서 이건 당연한 옐로 카드가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경고로 로메로가 만약에 8강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1차전을 뛸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된 건데 또 이렇게 경고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거친 로메로가 퇴장당하지 않을까 불안했었는데 결국엔 그 일이 후반전에 벌어졌어요. 일단 전반전은 밀란이 의도한 대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에 무슨 특별한 장면을 넣기도 힘들 정도로 토트넘은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없었고요. 슈팅도 2번밖에 없었고요. 그 2번 다 이제 슈팅 차단된 장면이었죠. 물론 에메르송의 슈팅은 수비 맞고 굴절돼서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매냥이 맞긴 했었지만은 공격다운 공격 자체가 없었어요. 빅찬스도 없었고 심지어 기대 득점도 0.09골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0대1로 1차전에 졌잖아요.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토트넘이 안 올라와? 그러니까 밀란도 우리도 안 올라갈래. 이러면서 서로 그냥 탐색전만 했던 전반전이었어요.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원정 고설 원칙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토트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좀 전반전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보내면서 후반전에 이제 골을 넣어야 될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구역별 볼 터치 비율을 보더라도요. 토트넘의 가장 많은 구역별 볼 터치 비율이 자기네 수비 그것도 위험 지역의 24%가 되고요. 그 앞에 이제 15%인 거고 상대 위험 지역에서는 볼 터치가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이제 그 박스에서부터 이 가장 골이 많이 나오는 존 14 지역에서는 0%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이 그러니까 원정골 우선 원칙이 폐기된 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사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실점을 하면 큰일 나니까 실점을 안 해야 된다 생각한 거 아니냐. 그 압박을 해야 되는데 지고 있으니까 라인도 올려야 되고 압박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을 먹을 게 두렵기 때문에 약간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콘테 감독인데 사실 그러기에 앞서서 좀 먼저 골을 넣기 위해 움직였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첫 교체가 53분에 있었거든요. 그냥 페리시치 빼고 포로를 넣으면서 포로 오른쪽 윙
윙백, 로얄 왼쪽 윙백. 근데 이것도 물론 그가 프로가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긴 했었지만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긴 했었거든요. 네, 좀 이 시점에는 골을 넣기 위해 공격 숫자를 늘리는 예. 혹은 이제 후에 나오지만 히샬리송을 투입하는 게 빨랐다거나 어떻게 보면 포로가 들어가더라도 페리시치를 빼는 게 아니라 다른 변화를 줘야 네. 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거기다 랑글레랑 로메로 둘 다 옐로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옐로 카드 있는 선수들을 빼면서 로얄의 스토퍼로 내리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소극적인 교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포로가 그나마 조금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래서 이제 포로가 들어가고 나서 토트넘의 이제 첫 유효 슈팅이 64분에 나왔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케인이 슈팅 가져간 게 토몰이 맞고 뒤로 굴절돼서 흐른 거를 이제 호이비에르가 받아서는 그대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슈팅 가져갔는데 매냥 골키퍼한테 막혔었죠. 하지만 64분에 첫 유효 슈팅이 나왔다? 이것도 문제는 있는 거다. 네. 어찌됐거나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토트넘이 공격 카드를 꺼내긴 꺼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70분에 마침내 이제 로얄까지 빼고 히샬리송을 넣으면서 4-4-2로 전환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히샬리송이 계속 삽질들을 했었거든요. 예. 예, 정말 맥을 끊는 플레이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히샬리송 관련해가지고 파트를 따로 만들어놨긴 했었는데 예. 인터뷰에서 미친 얘기를 해가지고 예. 다음 영상에 나갈 예, 예정입니다. 시즌 특집이 또 나올 예정이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히샬리송 들어가고 나서 도리어 슈팅 숫자가 2대5로 밀렸었거든요. 물론 그 로메로가 퇴장 당한 게 있긴 하지만 히샬리송 투입되고 10분 정도는 있었어요. 로메로가 퇴장 당하기 이전까지. 예. 근데 그 사이에 슈팅이 딱 한 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78분경에 문제 사건이 발생을 했던 예. 거였죠. 테오가 빠르게 치고 가는 장면에서 로메로가 이걸 막으려고 깊게 태클을 들어왔는데 테오가 먼저 볼을 터치를 했죠. 그러면서 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로메로의 태클이 들어오면서 이게 경고 2장 퇴장이 나온 거였는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볼을 동시에 경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경고가 나올 만한 장면이었어요. 왜냐면 깊게 들어갔으니까. 예. 물론 뭐 프리미어 리그는 볼부터 터치하면 넘어가지만은 근데 일단 볼 터치도 테오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옐로 카드가 없으면은 퇴장도 그냥 나올 수 있었던 위험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예, 사실 뭐 공을 보고 들어간 건 맞지만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수비수로서 특히 로메로는 알고 있어요. 상대를 조금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과격하게 들어간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퇴장성이 맞고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토트넘이 총공사를 하면서 공격 숫자 늘려야 되는 시점에서 본인이 퇴장을 당해버리면 공격 카드를 넣을 수가 없고 수적 열세에 처해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클루세스키를 빼고 산체스를 넣으면서 뭐 공격 카드 넣은 게 사실상 불발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예, 공격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산체스가 세트피스에서 뭐 높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기대를 했겠지만 어쨌거나 상대 지역을 노릴 수 있는 그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를 뺄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퇴장이 아니었다면 사실 급하면 단주말을 넣거나 모우라를 넣거나 다른 선수를 넣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 없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경기 2번째 이제 유효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그냥 이 경기 유효 슈팅이 딱 2번이었다는 건데요. 예.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을 케인이 헤더로 가져간데 이걸 이제 매냐 골키퍼가 역동작 걸렸는데도 골라인 바로 앞에서 선방하는 괴력을 과시를 했었죠. 토트넘이 전술적으로나 팀적으로 사실 굉장히 무력했지만 그래도 손케 듀오가 정지 상황에서 두 명의 솔직히 순수한 호흡만으로 만들어냈던 좋은 장면이었지만 결국에는 골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0대0으로 비겼고 밀란이 1승 1무로 8강에 올랐는데요. 토트넘은 사실 전기전에 저희가 프리뷰해드렸지만 홈에서 강하고 밀란은 원정에서 약한데 이 경기에선 토트넘이 결국에는 그 강점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홈에서 0대0 무승부가 148경기 만에 처음이래요. 그럼 이게 그 굉장히 뭐 몇 년 됐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5년 173일 전 스완지하고의 경기에서 그때 이제 0대0 무승부. 그것도 토트넘 핫스퍼 구장에선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웸블리 구장 빌려서 썼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였기 때문에 매우 오랜만에 0대0 무승부. 그러니까 그 토트넘이 설령 그 홈에서 최근 5년 동안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상대팀이 골을 넣더라도 골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인즉슨 이제 토트넘 팬들은 홈 경기장에서 골을 못 보고 간 경기가 5년 동안 없었다. 그래서 골이 흔들리는 건 보긴 보고 갔다. 예, 근데 이 경기는 슈팅조차도 거의 없었다. 유효 슈팅 딱 2번이었으니까요. 즉 홈 5년간 팬들이 본 최악의 경기였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케인이 이번 경기에서도 무득점에 그치면서 챔피언스리그 4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경기 전에 나온 기록이에요. 왼쪽에 네. 있는 게
이게 그 케인한테 있어서 선수 커리어 처음 있는 일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케인이 챔피언스리그 최근 8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뭐 챔스 기록으로 보자면 히샬리송이나 손흥민 선수보다도 챔스에서는 골을 넣지 못한 케인이 되고 말았는데요. 예, 근데 이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이겨야 되는 팀의 경기가 아니었어요. 슈팅 숫자도 9대 14로 밀렸고요. 네. 기대 득점도 토트넘 0.5골, 밀란 1.4골. 도리어 밀란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 거죠. 예. 유효 슈팅도 2대 3으로 밀렸고, 뭐 점유율만 조금 높았다 뿐이지. 근데 그것도 무의미한 점유율이었으니까요. 왜 무의미한 점유율이냐? 바로 구역 백볼 터치 이거 풀타임이거든요. 예. 이거 봐도 결국 자기네 그 위험 지역에서 계속 볼을 돌린 거예요. 26%로 1%가 더 늘어났어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경기를 하면서 이제 1대 0을 만들고 그 뒤에 뭔가를 이제 승부를 보자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뭐 골을 넣지 못하면서 저기 그 위험 지역 있잖아요. 가장 위험 지역을 이제 6야드 이내라고 하잖아요. 예. 저 6야드 이내에서의 볼터치 비율이 1%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페널티 박스 전체로 놓고 봐도 1%랑 3%니까 4%예요. 예, 게다가 이제 왼쪽 지역은 0%다. 이 지역이 또 손흥민 선수가 공략해야 되는 지역이고 저희가 경기 전에 네. 여기를 노려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를 노리질 못했다. 네.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압박조차 없었다. 이거는 이제 기자들도 물어봤죠. 왜 압박 안 했냐. 예. 하이 턴오버가 4회밖에 없었고요. 그마저도 거의 끝자락 지역에서 예. 한 거예요. 하이가 막 됐을 때 네. 넘어가자마자 사실상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이 턴오버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압박을 하지 않았다. 네. 이게 이겨야 되는 팀의 경기 내용이 맞냐라는 거죠. 밀란이야, 너네 올라와, 우린 역습 칠게. 그래서 이제 기대 득점이 많이 올라오고 한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압박도 하지 않은 거였는데 결국엔 이제 토트넘은 뭐 경기를 제대로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나마 이제 포로가 들어갔을 때는 좀 경기력이 좀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 위협 그래프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비슷했으나 이제 포로가 교체 투입된 시점부터 이게 그래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조금 공격 자체는 풀리긴 했는데 정작 슈팅으로 연결이 안 됐다라는 소리예요. 예, 결국 좋은 기회, 슈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득점 찬스 패스가 포로가 거의 60분에 투입됐잖아요. 예. 근데 가장 많이 기록했어요. 예, 이걸 보면 사실 이제 포로가 그래도 유럽 대회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힘들어도 스포르팅에서 하던 모습들이 좀 나왔구나. 또 공격력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이 호이베르, 손흥민 선수가 연달아서 있는 거고 나머지 뭐 쿨룹세스키라던가 케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 경기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네, 최근에 뭐 손흥민 선수 부진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최근 경기를 보자면 쿨루셉스키가 더 문제 아니냐 뭐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케인도 오른쪽 측면으로 가가지고 플레이들을 풀어나갔었거든요.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밀란이 왼쪽 위주로 공격을 하잖아요. 테오도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레앙이 에이스다 보니까 공격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뒷공간을 노리겠다라는 포석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의도적으로 클롭세스키를 계속 위에다가 놓고 플레이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클롭세스키가 부진했던 게 문제인 건데요. 일단 득점 찬스 리시브 자체가 가장 위에 있는데도 가장 높지가 못하죠. 거기다가 케인하고의 격차가 크게 나죠. 그 정도로 클롭세스키가 위에 있었는데도 제대로 이 받지를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에다가 이 경기에서 클롭세스키 정말 부진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로메로가 페인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클롭세스키랑 히샬리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롭세스키 이 경기에서 가장 위에서 뛰었잖아요. 예. 슈팅이 하나도 없었고요. 예. 드리블도 원래 시도도 많이 하잖아요. 예. 성공도 많이 하고 드리블 능력은 그 토트넘에서 가장 좋은 선수인데 시도도 한 번밖에 안 했고 그마저도 실패했고 그리고 크로스도 5회 시도했는데 딱 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라운드 볼도 9번 경합했는데 3번밖에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또 이제 공중볼도 2번 경합했는데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고 클럽은 지금 몸 상태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그 경합 승리를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소유권 히든 횟수 15회로 가장 많았었고 예. 사실 이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받아주는 선수도 중요한데 클루세스키의 크로스는 그냥 빗나가 버렸어. 근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한두 경기가 아니라는 거지. 원래 클루세스키가 보여주는 그 왼발의 날카로움이 안 나오고 있고 또 힘있게 지켜주고 공을 소유하고 뭐 연결해주는 연계 플레이도 안 되니까 지금 클루세스키는 솔직히 말하면 입단 후 최악의 폼이에요. 딱 한 번 괜찮은 크로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파울도 이 선수가 많이 얻어내잖아요. 볼을 키핑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에서는 파울을 얻어낸 것도 딱 한 번. 도리어 본인이 파울을 3번 범했다. 본인이 키핑이 안 되니까 쉽게 뺏겼던 거죠.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오른쪽 측면 위주로 플레이했다는 게
거가 공격 방향 비율을 봐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려 50.5%. 왜냐면 케인까지 오른쪽 갔고 손흥민 선수도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대놓고 의도적으로 밀란의 그 왼쪽 측면 뒷공간에 파겠다라는 형태로 나갔는데 이게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거기에는 이제 로메로의 퇴장이나 로메로의 흔들림 그리고 클루세스키의 부진, 이 오른쪽 라인 선수들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사히 전환하고 나서 도리어 기대 득점 그래프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히샤이송이 투입되면서 공격을 강화했는데 히샤이송이 위협을 못 주니까 오히려 수비적인 허점이 더 드러나면서 밀란이 예. 골대도 맞추고 골을 넣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경기 패인의 가장 큰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로메로입니다. 예. 예, 로메로는 이번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는데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카드 캐쳐입니다. 예. 아탈란타 시절에도 옐로 카드나 이제 퇴장 같은 것들을 많이 당하기 소문이 났었는데요. 예, 이 선수가 그러니까 현재 156경기를 뛰면서 57개의 옐로 카드를 받았고요. 6번의 레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5경기당 하나의 카드를 받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경고 누적 징계를 매 시즌 받게 되고 심지어 2번 받을 수도 있는 수준인데다가 네. 퇴장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선수다. 심지어 그 카드 캡처로 가장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예. 정말 퇴장 많이 당하기로 유명한 예. 그 라모스조차도 2.9경기당 한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카드 받은 게. 결국에는 이제 로메로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거친 선수고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선수다. 물론 뭐 그 라모스는 그게 있죠. 퇴장을 많이 당하고 대신 옐로 카드가 적다는 뭐 그건 있더라도 예. 로메로는 좀 심각하다는 거죠. 솔직히 전 라모스한테 신뢰가 될 정도로 생각해요. 라모스는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수비를 그렇게 하는 거지 수비 능력 자체는 센스 있게 하거든요. 근데 네. 로메로는 기본적으로 자체가 거칠고 감정 컨트롤도 솔직히 잘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끝나고 토트넘 레전드잖아요. 글렌호들이 BT 스포츠에서 조금은 이제 직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건 이제 격앙돼서 얘기한 건데 나 로메로가 15살일 때도 이렇게 플레이했을 거라고 나 생각해. 네. 얘는 원래 이런 애야. 이런 거잖아요. 원래 네. 성향이 이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도 배우지 그런 거 보니까 얘는 배우지 못한 것 같아. 그때의 문제들로부터 배우지 못했고 특히 큰 경기에서 이렇게 집중력을 잃는 것 같아. 얘는 네. 믿을 수 없는 선수야. 근데 1차전에도 테오한테 이제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면서 결국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었잖아요. 예. 그 이번에도 테오한테 이렇게 파울을 범하면서 퇴장을 당하면서 2경기 연속 테오하고의 맞대결에서 완패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반면에 테오는 2경기 연속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요. 밀란 선수들 중에서. 물론 뭐 이 선수가 아르헨티나 대표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는 또 좋은 성적을 냈고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이 클럽 레벨로 봤을 땐 뭐 대표팀 레벨은 또 그 구성도 다르고 네.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로메로가 아직은 이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좀 더 필요한 선수가 아니겠느냐.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요. 이 경기에서 로메로가 개인 수비조차도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선수가 그러니까 거친 대신에 대인 수비 그리고 굉장히 터프한 수비들을 잘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경기에서 일단 태클을 하나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드리블 돌파도 한 번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클리어링이라던가 슈팅 차단이라던가 가로채기도 평소보다 적죠. 한 번씩밖에 기록하지 못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게 그라운드 볼 경합을 5회 했는데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이거는 로메로가 아니에요. 로메로가 차라리 높이에 조금 약점이 있으면 있었지 그라운드 볼 경합은 로메로의 최대 강점이거든요. 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경기에서는 굉장히 부진했던 데다가 센터백인데 소유권 이루는 수 11회 그리고 파울 3번 범했는데 이 중에 2번이 카드로 이어지면서 퇴장을 당한 거고요. 예. 패스 성공률도 센터백인데 83%밖에 되지 않았고 롱패스는 2회 시도했는데 하나도 연결되지 않았었죠. 예, 그나마 공중볼 승률이 이제 4회 중에 3회 승리하면서 좋았지만 이거는 지루가 오늘 그 감기 문제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부진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루가 부진하지 않았으면은 예. 밀란이 대승각도 저는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루한테 좋은 패스들이 갔을 때 아니 원래 지루면은 저거 예. 다 받아냈는데 약간 좀 그런 장면들이 예, 있었거든요. 어찌됐거나 로메로는 단점도 부각이 됐지만 본인의 장점까지도 사라진 경기 그야말로 토트넘 입단 후 최악의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 경합 그래프를 보더라도 테오, 레앙 그리고 지루가 1, 2, 3위를 차지를 한 거고요. 로메로 저기 밑에 바닥에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손흥민, 케인, 클롭세스키는 그래도 공격수는 원래 경합
그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경합은 아무래도 수비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위치를 잡고 하니까 네. 수비가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포로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선수 공격은 잘하는데 그렇죠. 수비는 못하는 게 여기서 또 네. 보이는 건데 로메로가 저 밑에 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예, 결국 이번 경기를 통해서 로메로에 대한 포텐까지도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하게 된 건 역시 토트넘이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에 있을 때 무리뉴 감독이 영입을 강력하게 원해갖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네. 3번이나 화상 통화를 할 정도니까 적극적인 러브콜을 했는데 토트넘이 안 사줬던 거잖아요. 왜냐면 네. 토트넘 운영진이 봤을 때 아니 비싸. 중국에 뛰는 애를 왜 1,000만 유로에 사? 못 사.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보십시오. 그럼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정말 김민재보다 괜찮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냐. 에릭 다이어의 현재 시장 가치 3,000만 유로인데 이게 잉글랜드 선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라고 봐야 돼요. 이번에 대표 선수니까. 근데 김민재 선수가 지금 나폴리에서의 활약만으로도 3,500만 유로로 올라갔고 솔직히 저는 이건 낮아요. 한 5천만 유로 이상 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다빈손 산체스한테 쓴 돈도 굉장히 큰데 랑글레도 뭐 지금 보면은 프랑스 대표 선수지만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다빈손 산체스도 영입한 금액보다 지금 가치가 떨어진 거죠. 예. 예, 원래 이적료가 한번 이적할 때 이적료가 지불되면은 그럼 거기에 맞춰서 트랜스퍼 마켓은 가격을 올리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게 당시에 다이어랑 산체스가 주전이었어요. 그때 김민재 선수가 영입 될 때. 네. 그러면서 일부 팬들은 다이어 산체스 무시하냐. 프리미어 리그인데 중국에서 리그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 당연히 후보로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놓치고 나서 조로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이어든 산체스든 조로든이든 모두가 다 눈으로 봐서 알아요. 김민재보다 떨어진 선수라는 거를. 뭐 그러니까 다이어 산체스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김민재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검증되지 않았었으니까요. 예. 예, 페네르바체 가고 나서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나서는 김민재가 확실하게 위라는 게 드러났지만은 예. 중국 시절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조 로든이나 김민재나 검증되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면은 왜냐면 조 로든도 그때는 챔피언십에서 뛰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김민재 데려오는 게 더 나았기도 했었다라고 예.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사실 그래도 로메로는 토트넘이 잘 샀다. 그리고 로메로랑 김민재가 역할이 좀 겹치고 성향이 비슷하니까 사실 토트넘은 김민재가 아쉬울 리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 경기를 보고 나서는 야, 로메로도 지금 오버페이 아니야. 로메로 6천만 유로 가치인데 김민재가 3,500만 유로 이거 아니다. 솔직히 지금 폼과 경기라고 보자면 김민재가 한 수위 아니냐. 근데 저거는 트랜스퍼 마켓에서 이적료가 이제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올리기 때문에 예, 로메로가 이제 5천만 유로로 영입을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장부 스캔들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현 시점은 김민재가 솔직히 로메로보다 나은 선수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번 시즌 놓고 보면은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센터백들 중에 한 명이죠. 예. 예. 결국엔 토트넘이 수비 영입도 로메로만큼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이 경기를 봤을 때 현재까지 봤을 때는 좀 거기도 물음표가 달렸다. 거기다가 로메로가 부상이 잦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이슈가 있죠. 예. 부상에다가 이제 징계까지 이슈가 붙어지니까 풀 시즌 믿고 쓸 선수가 아니다. 결국에 토트넘이 올 여름에 반등하려면 수비수 영입이 꼭 필요한데 김민재 놓친 거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의 문제, 이제는 잘하던 선수들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 특히 쿨루셉스키와 로메로의 부진은 지난 시즌 공신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토트넘이 올 시즌 가장 큰 돈을 투자한 공격수 히샬리송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뭐가 문제인지 더 정밀한 영상으로 또 토트넘의 위기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